쿠웨이트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미사일 180발에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속수무책으로 뚫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방패가 산산조각 난 그 지옥 같은 밤, 단 한 발의 피해도 없이 살아남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하늘을 지킨 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만 믿던 쿠웨이트 국방부 차관이 직접 왕세자 앞에 무릎 꿇고 한국 무기를 건의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쿠웨이트 국방부 지하 40m 벙커에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찍힌 적색 궤적은 무려 180여 개.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까만 벌떼처럼 몰려오는 자폭 드론 350여 대가 페르시아만을 건너 이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방위각 전 방향에서 고속 비행체 다수 접근 중. 추정 속도 마하 6 이상. 잔여 도달 시간 7분. 전 기지 즉각 대응 태세 돌입하십시오. 벙커 안에 있던 230여 명의 장교와 참모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십 개의 모니터가 새빨간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고, 그 불길한 붉은 빛이 장교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 자베르, 쿠웨이트 국방부에서 무기 도입 심의를 총괄하는 차관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 석사를 마치고 20년 넘게 이 나라의 방패를 고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말이죠.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실수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종이장보다 얇은 거짓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오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전 쿠웨이트 국방부 본관 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40m 길이의 호두나무 테이블 양쪽으로 무기 도입 심의위원 18명이 착석해 있었고,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각국 방산업체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죠. 그날의 안건은 노후화된 쿠웨이트 방공망의 전면 교체였습니다. 걸프전 직후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배치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왕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세계 최고의 방패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5개 국가에서 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 프랑스 탈레스의 SAMPT, 이스라엘 라파엘의 아이언돔 확장형, 러시아 알마즈안테이의 S400,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놓인 얇은 파일 하나. 표지에 LIGNX1이라는 생소한 이름과 천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집어들고 표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삼성 텔레비전과 현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이야 훌륭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왕실의 안보를 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아시아의 가전제품 회사에 맡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차관님, 한국 측 기술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시연 일정을 잡으시겠습니까? 참모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그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을 그들이 감히 따라잡겠다는 건가? 시간 낭비일세. 돌려보내도록 하게. 그때 심의위원 중 한 명인 나세르 알 무타이리 준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왕실 경호실 출신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었고 유일하게 저에게 직설적으로 의견을 내는 인물이었죠. 차관님, 그래도 스펙 시트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격 고도와 사거리 수치가 패트리어트와 꽤 비슷하던데요. 나세르 준장, 스펙 시트가 비슷한 것과 실전에서 증명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상대로 수백 번의 실전 교전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 물건은 실전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나세르 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전 경험.
그것은 방산시장에서 어떤 기술적 수치보다도 무거운 한마디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승리감에 도취되어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왕실의 안전을 맡기는 도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으로 갑시다. 미국에 공식 도입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18명의 위원 중 17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세르 준장만이 손에 들고 있던 한국 측 제안서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청궁이 제안서를 비서에게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얇은 파일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순간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던 건 제안서가 아니라 제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 긴급 도입을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었고 왕실의 조바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가죽 소파, 냄새와 벽면을 가득 채운 미사일 모형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20년간 수십 번을 드나든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미국 방산의 위험이 거대하게 느껴졌죠. 로비 중앙에 걸린 거대한 성조기 아래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역시 방패는 이곳에서 사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로키드 마틴의 중동 담당 부사장 마이클 허친스와 마주 앉은 순간 제 확신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쿠웨이트의 안보 상황이 급박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PAC-3 MSE 최신형 한 개 포대의 가격이 17억 달러입니다. 3개 포대면 51억 달러. 그리고 현재 생산 라인이 전략 미 육군과 나토 우선 납품분으로 묶여 있어서 최초 납품까지 최소 36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36개월이라고요? 3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더 진화할 것이고 쿠웨이트의 노후 방공망은 그 사이 종이장 수준으로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왕실의 3년을 기다리라고 보고하는 순간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죠. 마이클, 우리는 30년 넘는 동맹국 아닙니까? 긴급 물량이라도 빼줄 수 없는 겁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대만에서 동시에 긴급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의회 승인 절차만 해도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어떻습니까? 라파엘 측에도 연락해봤는데 그쪽도 18개월 이상이라더군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방공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한국 쪽에서도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궁이라고 하던가 가격은 저렴하더군요. 물론 제가 추천할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달 전 회의실 바닥에 떨어뜨린 그 얇은 제안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의 최고급 무기를 기다리느냐, 아시아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도박을 거느냐, 저에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쿠웨이트 왕실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입니다. 저는 그렇게 빈손으로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쿠웨이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36개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 사이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쩌지? 노후 패트리어트로 버틸 수 있나? 냉정하게 계산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현재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최신형 미사일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나세르 알 무타이리 준장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대표단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나세르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국 측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나세르 준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제가 한국 업체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을 텐데요. 차관님, 미국 쪽 결과를 전해 듣고 준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신 겁니다. 한국 측이 흥미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꼭 들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왕실에 빈손으로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다른 대안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만 주겠습니다. 그 안에 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30분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20년 커리어의 모든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국방부 별관 소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은 얇은 제안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화면마다 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현수라는 이름의 5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정장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양쪽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온 영업사원이 아니라 사막 어딘가에서 방금 뛰어온 현장 엔지니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차관님,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김현수 대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첫 번째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천궁이의 가격 비교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MSE 1개, 포대 17억 달러. 천궁이 1개 포대 4억 8천만 달러. 동일 방어 범위 기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싸구려라서 싼 거겠지. 목숨값을 깎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납기입니다. 패트리어트 36개월. 천궁이 납기 5개월입니다. 이미 초도 물량이 생산 완료 상태이고 계약 즉시 선적이 가능합니다. 5개월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무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빠른 건 좋은데 실전 교전 기록이 있습니까? 카탈로그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전에서 한 발도 안 쏴본 물건을 제 나라 하늘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김현수 대표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차관님, 바로 그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 천궁이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나세르 준장이 먼저 끼어들었죠. 차관님, 가서 눈으로 확인이나 합시다. 아랍에미리트까지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 투자해서 3년을 앞당길 수 있다면 나쁜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세르 준장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6개월을 기다리느니 1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좋습니다. 단,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기대 이하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영구 종결됩니다. 다시는 한국 무기 이야기를 제 앞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김현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천궁이가 차관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희가 먼저 짐을 쌉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백 번 확인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약간 거슬렸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확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확신이 불과 몇 달 뒤 제 목숨과 쿠웨이트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까지는 쿠웨이트 군용기로 50분이 걸렸습니다. 저와 나세르 준장, 그리고 김현수 대표를 포함한 한국 측 기술진 4명이 동행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부러 창밖만 바라보며 한국 측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참관이고 돌아가면 깔끔하게 거절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알다프라 기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섭씨 51도의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기지 한쪽 끝에
모래색 위장. 도색이 된 낯선 발사대, 내 기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천궁이의 외형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발사대에 비하면 한국 것은 덩치가 작았고 어딘가 간결했습니다. 마치 고급 세단 옆에 세워둔 경차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속으로 역시 이 정도 수준이군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오늘 실사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표적 드론 6대를 동시에 발사합니다. 그중 4대는 불규칙 회피 기동이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2대는 초저고도로 해면을 스치듯 날아옵니다. 김현수 대표의 설명에 저는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6대가 전부입니까? 실전에서는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6대짜리 쇼로 뭘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저의 노골적인 비아냥에도 김현수 대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 맞춰 차단밖에 손을 뻗으며 관측 벙커 쪽을 가리켰죠. 일단 보시죠. 말씀은 그 후에 하셔도 됩니다. 관측 벙커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혀줬습니다. 전방 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왼쪽 모니터에는 레이더 화면이, 오른쪽 모니터에는 발사대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표적 발사 3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를 무시한다 해도 실사격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군인은 없으니까요. 표적 발사. 수평선 너머에서 6개의 불꽃이 연달아 피어올랐습니다. 표적 드론들이 각기 다른 방향, 다른 고도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 6개의 녹색 점이 찍히고 거의 동시에 붉은색 추적 박스가 하나하나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라면 발사대가 표적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수십 톤짜리 쇠덩어리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그 답답한 시간이 실전에서는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죠. 저는 당연히 천궁이의 발사대도 돌아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발사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으로 꽂힌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1초, 2초가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장이라도 난 건가? 아니면 겁먹고 얼어붙은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발사대에서 거대한 원통형 미사일이 수직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발사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스프링에서 탄환이 사출되는 것 같았죠. 미사일은 공중으로 10여 미터 솟구쳐 올라갔고 그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장면은 제 군 경력 24년을 통틀어 가장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미사일의 꼬리 부분에서 갑자기 새하얀 연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더니 미사일이 허공에서 스스로 몸을 90도로 꺾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갔던 물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평으로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콜드 론칭입니다. 김현수 대표의 설명이 귓전을 스쳤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이 모니터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으니까요. 제가 아는 물리학 상식으로는 수십 톤짜리 쇠덩어리가 허공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0m 높이에서 점프한 상태로 공중에서 몸을 180도 회전시켜 정확하게 관역을 맞히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간 지 불과 2초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사출되었습니다. 발사대는 여전히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였다면 발사대를 돌리느라 허비했을 8초에서 12초라는 치명적인 시간이 천궁이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첫 번째 추적 박스와 녹색 점이 겹치는 순간 유리창 너머 하늘에서 작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표적 1 격추. 이어서 연속으로 3번의 섬광이 하늘에서 터졌습니다. 표적 2 격추. 표적 3 격추. 표적 4 격추. 하지만 진짜 소름이 돋은 건 마지막 2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초저고도로 해면을 스치듯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모사 드론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고 고도 15m까지 내려와 좌우로 지그재그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에게 이런 초저고도 표적은 악몽 중의 악몽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지면 반사파와 뒤섞여 표적을 놓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천궁이에서 발사된 마지막 2발의 미사일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더니 표적이 방향을 틀 때마다 기수 부분에서 뿌연 가스를 뿜으며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매가 도망치는 참새를 쫓듯이
표적의 모든 회피 기동에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며 끝까지 쫓아갔죠. 쾅, 쾅. 두 번의 섬광이의 수면 바로 위에서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표적 5 격추, 표적 6 격추, 발사 6발, 요격 6발, 명중률 100%. 관측 벙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제 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시연은 시연일 뿐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드론 6대 잡은 것으로 실전 능력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패트리어트도 시연장에서는 100% 맞춥니다. 문제는 실전이죠. 저희 냉정한 반응에 김현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연은 시연이죠. 하지만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금 보신 콜드, 론칭 기술, 발사대 회전 없이 전 방위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사대를 돌리지 않는다는 건 다방향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와도 시간, 지연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패트리어트가 구조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죠. 패트리어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발사대 회전 시간이라는 걸 저는 20년간 속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표정을 굳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건 충분합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관측 벙커를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나세르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놀라셨죠? 놀란 게 아닙니다. 확인한 겁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셔츠 안쪽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 땀이 사막의 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중동의 하늘이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페르시아만 일대에 전면적인 미사일 공습을 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타격 대상은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 중부사령부 전진지휘소와 함께 12억 달러짜리 최첨단 조기경보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었고 페르시아만 전역의 방공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 국방부 지하벙커에서 카타르 기지와 연결된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이란 서부 산악지대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궤적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5개, 10개, 20개. 불과 3분 만에 스크린 전체가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탄도 미사일 47기 추적 중, 순항 미사일 38기 접근 중, 자폭 드론 편대 추정 270여 대 감지, 총 비행체 350 이상. 미군의 자랑이었던 패트리어트 PAC-3 포대 3개가 동시에 응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요격 미사일의 불꽃이 카타르 기지 감시 카메라에 생생히 잡혔습니다. 처음 2-3발은 정상적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기동을 시작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알파 포대 3발 요격 실패, 브라보 포대 발사대 회전 지연, 타겟팅 실패, 찰리 포대 과부하, 시스템 리부팅 중. 벙커 안에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쏜 요격 미사일 중 2발이 표적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그중 한 발은 힘없이 궤도를 이탈하더니 아군 기지 외곽에 그대로 처박히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습니다. 맙소사. 우리 요격 미사일이 우리 기지를 때렸습니다. 카타르 기지 상황실에서 넘어오는 비명 섞인 교신이 벙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12억 달러짜리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 직격을 받고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며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녹아내리며 뒤틀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뚫렸습니다. 30년간 이 지역의 하늘을 지켜왔던 그 단단한 방패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타르가 불바다가 되고 있는 그 시각, 이란은 2번째 미사일 물결을 발사했고 이번에는 그 화살이 바로 저희 쿠웨이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방면 탄도 미사일 23기 접근 중, 순항 미사일 15기 동시 접근, 자폭 드론 120여 대 추정, 잔여 도달 시간 4분. 벙커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20년 된 구형 패트리어트 PAC 2개 포대가 전부였습니다.
카타르의 최신형 PAC-3도 뚫렸는데 우리의 구형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 리 만무했죠. 모든 방공 포대 즉각 교전 개시, 민간인 대피령 발령, 왕실 경호 1단계 가동.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사이 구형 패트리어트가 응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년 된 레이더는 이란의 최신형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다가 신호를 놓쳤고 발사대는 뒤늦게 방향을 돌리느라 요격 타이밍을 허비했습니다. 아미리 기지 방공망 1차 교전, 요격 성공 3기, 실패 7기, 요격률 30%, 두 번째 교전 준비 중, 요격 미사일 잔량 8발, 10발 중 3발만 맞췄습니다. 나머지 7발은 빗나갔고 그중 2발의 이란 미사일이 쿠웨이트시 외곽석유, 저장 시설 500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벙커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물결이 오면 끝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8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란이 30발만 더 쏘면 우리 방공망은 완전히 바닥나고 그 다음부터는 맨몸으로 미사일을 맞는 겁니다. 나세르 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군인답지 않게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달 전 알다프라 기지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발사대가 꿈쩍도 않은 채 공중에서 방향을 꺾어 표적을 쫓아가던 그 미사일. 6발 쏘고 6발 다 맞힌 그 소름 돋는 적중률. 천궁 2점. 하지만 그건 시연이었을 뿐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을 위해 그 한국의 방패는 없었으니까요. 카타르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미사일 세례를 받는 동안 이란은 세 번째 표적에도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석유 생산 시설과 미군 알다프라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포화 공격이었죠. 솔직히 저는 아랍에미리트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타르의 최신형 패트리어트도 뚫렸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세 나라가 동시에 무너지면 페르시아만 전체가 이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미 왕실 비상탈출 프로토콜을 발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상황 보고 수신, 이란 발사체 전량 요격 완료, 사상자 제로, 지상 피해 제로. 벙커 한 구석에서 통신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 보고 내용에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신 장교가 화면을 2번, 3번 확인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면 적탄도 미사일 62기, 순항 미사일 41기, 자폭 드론 280여 대, 총 비행체 383기 중 요격 확인 383기, 요격률 100%, 자녀 위협 제로, 지상 피해 제로, 민간인 사상자 제로. 383기를 전부 격추했다고요? 미사일이고 드론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았다는 겁니까? 네, 차관님. 교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격 체계는 한국산 천궁입니다. 그 순간 벙커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0여 명의 장교와 참모가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벙커 천장에서 웅웅거리는 환기 장치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카타르는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 3개 포대로 막았지만 뚫렸습니다. 우리 쿠웨이트는 구형 PAC-2로 겨우 3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천궁이 하나로 383기를 전부 박살냈다고요? 나세르 준장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그 말이 벙커 안에 메아리치듯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100%라는 건 이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꿈의 영역이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2달 전 제가 쓰레기통에 던진 그 얇은 제안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콧방귀를 낀 그 한국 업체, 시연은 시연일 뿐이라고 코웃음 친 그 자리에서 보여준 기술이 지금 이 순간 실전에서 383기를 한 기도 빠짐없이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20년간 미국 무기만이 답이라고 왕실에 보고해왔던 제 커리어가, 제 전문성이, 제 자존심이 눈앞의 숫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 전송 오류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전 중에는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입 밖에 내고야 말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나세르 준장은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측은함이었습니다. 그게 더 치욕적이었죠. 첫 번째 공습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송된 상세 교전 로그가 쿠웨이트 벙커의 메인 스크린에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깊은 충격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궁이의 교전 통제소가 보여준 지능이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를 무력화시킨 것과 동일한 전술을 아랍에미리트에도 썼습니다. 바로 벌떼 전술이었죠. 100만 원짜리 싸구려 양철통 드론 280대를 먼저 보내 방공망에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킨 뒤 그 뒤에 숨긴 진짜 고위력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치명타를 가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카타르의 패트리어트는 이 함정에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멍청한 레이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100만 원짜리 드론에 낭비해버렸죠. 탄약이 바닥난 순간 진짜 미사일이 날아와 기지를 박살낸 겁니다. 그런데 천궁이의 교전 통제소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교전 로그를 분석하니 천궁이의 인공지능은 383개의 비행체가 레이더에 동시에 찍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불과 0.01초 만에 각 비행체의 엔진 열신호 패턴, 레이더 반사, 면적, 비행 궤적의 미세한 흔들림을 수천만 번의 연산으로 분석해냈습니다. 가짜 드론 267대, 디코이 판정, 추적 해제, 실제 위협 고가치 표적 116기 식별 완료, 최우선 요격 대상 순위 산정 완료. 이 로그를 읽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280대의 가짜 드론을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손으로 쫓듯 무시해버리고 진짜 치명적인 미사일만 골라서 사냥한 겁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깡통 드론에 낭비하지 않은 그 미친 효율성 앞에서 방어가 공격보다 무조건 비싸다는 현대전의 공식이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의 순항 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 초저고도로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오면서 좌우로 미친 듯이 지그재그 기동을 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규칙 회피 패턴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죠. 카타르에서 이 전술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빗나가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천궁이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전 영상을 분석하니 적 미사일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는 순간 천궁이 요격 미사일의 기수 부분에서 시뻘건 가스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즉 추력기라는 장치였습니다. 전진하는 관성을 무시하고 마치 미확인 비행체처럼 거의 직각에 가깝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기술이었죠. 이란 미사일이 왼쪽으로 도망치면 천궁이도 왼쪽으로 몸을 던졌고 오른쪽으로 비틀면 다시 오른쪽으로 꺾으며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에 목덜미를 물고 절대 놓지 않는 굶주린 치타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충돌 직전의 요격 방식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방의 대부분의 요격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자폭하여 파편을 흩뿌리는 방식을 씁니다. 표적을 직접 맞힐 필요 없이 파편 하나가 스치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문제는 그 파편들이 하늘에서 비 오듯 지상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아군 기지나 민간인 거주 지역 위에서 터지면 2차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는 마하 5.5라는 상상 초월의 속도로 날아가 적 미사일의 정중앙을 정확히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히트 투 킬, 직격 요격이었습니다. 쇠덩어리와 쇠덩어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적 미사일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며 증발해 버렸습니다. 파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완벽 무결한 요격이었죠. 제 옆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던 영국인 군사고문 제임스 윌슨 대령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출신으로 15년간 쿠웨이트 왕실에 무기 자문을 해온 인물이었는데 오만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마하 5.5로 날아가면서 지그재그로 회피하는 표적을 직격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이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한 체계는 미국에도 없어.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든 거지? 제임스 대령의 그 한마디가
저희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것을 한국이 해냈다. 그것도 실전에서 383기를 상대로 100%의 성공률로. 이건 더 이상 행운이나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에 뭔가가 고이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저는 저 무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왕실의 안보를 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 벙커 밖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요격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희 오만함과 편견이 쿠웨이트의 하늘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란의 1차 공습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쿠웨이트는 기적적으로 핵심 시설의 직격을 면했지만 외곽 지역 3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청궁이가 지키고 있던 아랍에미리트는 단 1명의 부상자도 단 한 조각의 파편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잔혹한 대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참모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 혼자 벙커에 남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송된 상세 교전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무기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경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청궁이의 다기능 레이더는 이란이 퍼부은 강력한 전자전 교란 공격을 유유히 비켜 다녔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을 장님으로 만들기 위해 초대형 전자전 항공기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들은 이 전자전 공격 한 방에 스크린이 하얗게 마비되며 먹통이 되었다는 보고가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청궁이의 레이더는 1초에 수천 번씩 자신의 통신, 주파수를 바꿔버리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적이 특정 주파수로 방해 전파를 쏘면 청궁이는 이미 다른 주파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총알을 쏠 때마다 표적이 이미 옆으로 비켜 서 있는 것과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사이드로브 소거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적이 레이저처럼 강력한 전파를 특정 방향에서 쏟아부으면 청궁이 레이더는 딱 그 방향의 시야만 차단하고 나머지 모든 방향의 표적은 선명하게 추적했습니다. 화면 전체가 마비되는 구형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예술적인 방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달성한 걸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60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도 실전에서 이런 수준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때 문득 2달 전 알다프라 기지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지만 나세르 준장은 기지에 좀 더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나세르 준장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관님,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저녁 7시에 시연이 끝나고 다들 호텔로 돌아갔는데 한국 팀만 기지에 남아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더니 레이더 장비 옆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오늘 시연 중에 레이더 반사 데이터가 0.08% 정도 튀는 구간이 있었다면서 사막의 야간 기온 변화가 전파 굴절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는 코드를 짜고 있다고 하더군요. 0.08%. 그 숫자를 듣고 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아니, 0.08%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실전에서는 10%만 빗나가도 성공이라고 하는 세계인데 그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강박적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383기를 100% 요격한 교전 데이터를 눈앞에 놓고 보니 그 0.08%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0.08%의 오차조차 용납하지 않았기에 100%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시연이 끝나면 가장 먼저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에어컨이 빵빵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홀짝거리며 다음 날 골프 약속을 잡았죠. 중국 엔지니어들은 물건을 넘기고 나면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고장이 나도 매뉴얼만 던져주고 그건 사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섭씨 51도의 살인적인 사막 한가운데서 구겨진 작업복 차림으로 텐트를 치고 0.08%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은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충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 밀도가 레이더, 전파에 미치는 나노 단위의 굴절까지 계산해서 소프트웨어에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먹통이 된 건 기술의 부재 이전에 생명을 지킨다는 절박한 책임감의 부재였고, 미국 무기가 실전에서 빗나간 건 천문학적인 예산에 취해 마지막 0.1%를 깎는 노력을 게을리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100%라는 물리학적 기적을 만들어낸 건 사막에서 이름도 없이 땀을 흘린 엔지니어들의 타협 없는 집념이 빚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새벽 6시가 넘어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포화가 거짓말처럼 사막은 다시 고요해져 있었지만 쿠웨이트시 외곽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이 어젯밤의 참극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42명. 그 42명의 피해자 중에는 아이를 안고 대피하다 파편에 스친 어머니도 있었고, 석유시설에서 야근 중이던 젊은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2달 전 제가 그 제안서를 쓰레기통이 아니라 왕세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면 이 42명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제 오만함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현수, 한국 측 수석대표였습니다. 차관님, 무사하십니까? 무사합니다. 쿠웨이트 외곽에 피해가 좀 있습니다만 핵심 시설은 건재합니다. 다행입니다. 차관님, 이란의 2차 공습이 72시간 내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LI 진엑스원 본사에서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3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은 1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다음 공습이 온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온 건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김 대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천궁이를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김현수 대표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2달 전 소회의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백 번 확인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왜 납기 5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이미 초도 물량이 부산항에서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96시간 안에 쿠웨이트 항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 47명이 물건과 함께 날아갑니다. 설치부터 시운전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96시간. 나흘이면 쿠웨이트의 하늘을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아침 하늘은 미사일의 흔적 하나 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방패 하나 없는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벙커로 돌아간 저는 나세르 준장을 불렀습니다. 나세르 준장, 왕세자 전하께 긴급 아련을 요청해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나세르 준장은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지만 저를 놀리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을 드디어 들은 사람의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엔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나세르 준장, 이번엔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어깨를 20년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만함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순간 저는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천궁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사막에서 0.08%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날 오후 3시 저는 바얀 궁전의 왕세자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태블릿 하나와 2달 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온 천궁이 제안서 한 부였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버리지 않고 자기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죠. 그 구겨진 표지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왕세자 전하와 국방장관, 왕실 안보위원회 위원 7명이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20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어렵고 가장 치욕적이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하,
먼저 사죄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날카로운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대한민국의 천궁이 방공 체계 도입 제안을 기각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패트리어트 최신형을 추천드렸으나 미국 측은 36개월 대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어젯밤 이란의 공습이 벌어졌고 우리 쿠웨이트는 42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교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규모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카타르의 미국제 패트리어트는 뚫렸고 우리의 구형 패트리어트는 30%만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한국산 천궁이는 383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단 한 기도 빠짐없이 전부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왕실 안보위원 중 한 명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383기를 전부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네. 탄도 미사일 62기, 순항 미사일 41기, 자폭 드론 280여 대. 전량 요격입니다. 더구나 파편에 의한 2차 피해도 제로였습니다. 천궁이는 적 미사일을 직격으로 들이받아 소멸시키는 히트, 투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에 파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가격 비교표를 보여드렸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MSE 1개 포대 17억 달러, 납기 36개월. 천궁이 1개 포대 4억 8천만 달러, 납기 96시간. 이미 초도 물량이 부산항에서 대기 중이며 한국 엔지니어 47명이 설치부터 시운전까지 현장에서 직접 완료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왕실 재정 담당 위원의 눈이 커지더니 옆 사람과 무언가를 속삭였고 국방장관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이고 납기가 36개월 돼 나으리란 말이오? 국방장관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왜 진작 이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기 제조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었고 그 편견 때문에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그 6개월이 42명의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차관, 고개를 드시오. 전하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오. 42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의 방패를 골라야 하오. 차관의 소견을 말하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20년 커리어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전하, 대한민국의 천궁이를 긴급 도입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개 포대 즉시 계약, 추가 2개 포대 옵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합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입니다. 왕세자 전하가 안보위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도 있었고 아직 망설이는 표정의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영국인 군사고문 제임스 윌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왕세자 전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임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 왕궁에서 미국과 유럽 무기만을 추천해왔던 그 사람이 바로 어젯밤 벙커에서 저와 같은 교전 데이터를 봤던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15년간 서방의 무기 체계만이 이 지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자문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제 30년 군사 경력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하 5.5로 비행하는 요격 미사일이 회피, 기동 중인 표적을 직격으로 소멸시키는 기술은 현재 미국에도, 영국에도, 이스라엘에도 없습니다. 한국만이 이것을 실전에서 구현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로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만 사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 역시 파이살 차관의 건의에 동의합니다. 영국인 고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서방의 최고 권위자가 직접 인정한 것이니까요. 왕세자 전하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천궁이 긴급 도입을 승인하오. 파이살 차관, 즉시 한국 측과 계약을 체결하시오. 우리 국민의 하늘을 하루라도 빨리 덮어야 하오. 전하, 감사합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20년간 미국이라는 두 글자만을 신봉했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왕세자 전하 앞에서 직접 건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42명의 영혼 앞에서 비로소 눈을 뜬 제 인생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히 92시간 만에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에 대한민국 국적의 대형 수송선이 입항했습니다. 약속했던 96시간보다 4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나세르 준장, 제임스 대령과 함께 항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수송선의 거대한 화물 해치가 열리자 모래색 위장 도색이 된 천궁두 발사대와 레이더 장비, 그리고 지휘 통제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달 전 알다프라에서 봤던 그 간결하고 단단한 실루엣이 쿠웨이트의 뜨거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가슴 뜨겁게 만든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송선 갑판에서 내려오는 4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에 무거운 장비 가방을 짊어진 그들은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장비 하역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두의 선 김현수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차관님,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72시간 안에 1차 포대 작전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구겨진 점퍼는 2달 전 소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똑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쿠웨이트까지 오는 수송선 위에서도 장비 점검을 하느라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죠. 김 대표,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했어야 할, 2달 전에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제가 당신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우리 국민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김현수 대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마다 말 대신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쿠웨이트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담담한 대답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 앞에서 원망 한마디 없이 오직 앞으로 할 일만 이야기하는 그 태도. 거기에는 원한도, 자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묵직한 책임감만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약속대로 72시간 안에 쿠웨이트 아미리 기지에 천궁이 1차 포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24시간 교대 없이 진행되었고 47명 전원이 기지 옆 텐트에서 쪽잠을 자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쿠웨이트 군이 제공한 에어컨이 빵빵한 장교 숙소를 사양하고 장비 바로 옆에 텐트를 친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김현수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죠. 레이더 장비와 30m 이상 떨어지면 사막의 야간 기온 변화에 따른 미세 보정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작전 배치 후 72시간은 장비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0.08%의 오차를 잡기 위해 에어컨을 포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천궁두 배치가 완료된 지 정확히 38시간 뒤 이란의 2차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쿠웨이트를 정조준한 대규모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31기, 순항 미사일 22기, 자폭 드론 180여 대가 페르시아만을 건너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앙 스크린 한쪽에 천궁이 교전 통제소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드론 147대 식별 완료, 디코이 판정, 추적 해제, 고가치 실제 위협 86기 타겟팅 완료, 요격 개시. 천궁이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사출되어 허공에서 방향을 꺾는 장면이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2달 전 시연에서 봤던 그 콜드 론칭이 이번에는 쿠웨이트의 진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1호기 성공, 2호기 성공, 3호기 성공.
벙커 안에서 카운트가 올라갈 때마다 장교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0기, 20기, 50기. 천궁이의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측 추력기가 불을 뿜으며 적 미사일의 회피 기동을 쫓아갔고 마하 5.5의 속도로 날아가 정중앙을 직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질 때마다 이란의 미사일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6기 전략 요격 완료. 자녀 위협 제로. 지상 피해 제로. 파편 낙하 제로. 벙커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통신병은 마이크를 움켜쥔 채 울먹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쿠웨이트의 하늘이 지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쿠웨이트 국영 텔레비전이 천궁이의 요격 성공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화면에 쿠웨이트 상공에서 터지는 요격 섬광이 비치자 수도 전역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쿠웨이트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는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아미리 기지 앞에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꽃다발과 음식을 들고 온 어머니들, 태극기를 손에 쥔 아이들, 눈물을 글썽이는 노인들. 그들은 기지 철조망 너머로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슈크란 코리아.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기지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차림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표정에는 자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담담하고 따뜻한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대표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김 대표, 제가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쿠웨이트의 방패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기술과 진심, 그리고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쿠웨이트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현수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사막의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천궁이의 발사대 4기가 석양을 등지고 쿠웨이트의 하늘을 향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년간 방패의 가격과 스펙만 보고 살았습니다. 달러와 숫자, 카탈로그와 시연, 그리고 미국이라는 브랜드에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방패를 만드는 건 쇠와 화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들의 진심과 책임감이 담기지 않은 무기는 아무리 비싸도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사막에서 0.08%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운 그 집념이 결국 100%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이 쿠웨이트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 깎고 다듬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낯선 나라의 하늘 위로 기꺼이 펼쳐준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자의 이름은 앞으로 영원히 쿠웨이트의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웨이트 국방부 차관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진심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